안녕하세요. 오늘은 채소 과일식 다이어트에 대해 좀 깊이 그리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생각해 보셨다면 아마 한 번쯤은 이거 해볼까 하셨을 거예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주제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채소 과일식이 정말 당신한테 맞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을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제일 좋을지, 그리고 혹시 놓치기 쉬운 그런 위험 같은 건 없는지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한번 속 시원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이 자료들 보면서 좀 흥미로운 점이 있었어요. 어떤 자료는 이걸 거의 뭐 기적의 다이어트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다른 자료는 영양 불균형 위험이 심각하다 이렇게 경고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상당히 상반된 시각이죠. 그러니까요. 이 사이에서 진짜 핵심이 뭘까? 오늘 그 실체를 한번 제대로 파악해 보시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보내주신 전문가 인터뷰나 연구 논문 요약, 실제 경험담 이런 것들을 쭉 보면요. 성공과 실패를 딱 가르는 그런 기준선들이 보이거든요. 아, 기준선이요. 네, 오늘 그 기준선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단점은 줄이는 그런 최적의 전략을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채소 과일식에 끌리는 걸까요? 그 긍정적인 면부터 한번 보죠. 여러 자료에서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장점은 역시 그거네요. 칼로리는 낮은데 포만감은 높다. 정확합니다. 대부분의 채소나 과일은 그 무게의 상당 부분이 수분이잖아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아주 많고요. 반면에 칼로리 밀도는 낮죠. 보내주신 자료 중에 어떤 임상 영양학자 분석을 보니까 같은 부피의 가공식품 대신에 채소를 먹었을 때 평균 섭취 칼로리가 한 20에서 30% 정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대요. 그런데 포만감 지속 시간은 오히려 1.5배 늘어났다고 하고요. 와, 1.5배요? 그건 진짜 체중 조절에 엄청난 이점이겠네요. 네, 그렇죠. 아주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거죠. 식이섬유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게 그냥 뭐 변비 예방 이 정도가 아니라 자료 보니까 혈당 갑자기 오르는 거 막아주고 장내 유익균 환경도 좋게 만들어서 면역 체계까지 역할이 정말 많던데요. 네, 맞아요. 식이섬유 역할은 정말 다각적입니다. 특히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 있잖아요. 그게 물이랑 만나면 겔처럼 되면서 음식이 위를 통과하는 시간을 좀 늦춰줘요. 그럼 혈당이 천천히 오르죠. 그리고 물에 안 녹는 불록성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게 그 보내주신 자료 중에 장내 미생물 연구 부분을 보면요. 다양한 종류의 식이섬유를 먹을수록 장내 유익균의 종류랑 수도 많아진대요. 다양성이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다이어트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 유지하는 데도 훨씬 유리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미네랄, 또 그 항산화 물질들 다이어트 하다 보면 막 기운 없고 피부도 좀 안 좋아지기 쉬운데 이런 거 잘 챙겨 먹으면 신진대사도 잘 돌고 활력도 지킬 수 있겠어요. 아까 잠깐 나왔던 무지개처럼 먹어라. 이게 여기서 딱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예를 들어 자료에 보면 토마토나 수박 같은 붉은색 라이코펜은 항산화 효과가 아주 뛰어나서 세포 노화 막고 특정 암 위험도 낮춰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시금치나 케일 같은 짙은 녹색 채소에는 루테인이랑 제아잔틴이 많아서 눈 건강에 좋다고 하고요. 눈 건강까지요? 네. 그리고 가지나 블루베리 같은 보라색 식품의 안토시아닌은 혈관 건강이나 기억력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냥 색깔만 예쁜 게 아니라 그 색소 자체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칼륨이 많아서 나트륨 배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 조절이나 붓기 빼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거 이것도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와, 듣기만 해도 진짜 건강해지는 느낌인데요. 이 정도면 거의 뭐 완벽한 식단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자료들 보면 꼭 경고 메시지가 같이 따라와요. 특히 채소랑 과일만 먹는다거나 아니면 식단에서 얘네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긴다 이 점이죠. 이 균형점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들이 있는 걸까요? 네, 이제부터는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가장 심각하고 또 흔하게 생기는 문제가 바로 필수 영양소 결핍, 그중에서도 특히 단백질 부족이에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 중에 스포츠 영양학 연구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데이터가 좀 충격적이에요. 채소 과일 위주로 먹으면서 단백질을 소홀히 하면 초반 한 달 동안 빠진 체중의 거의 30에서 40%가 지방이 아니라 근육 손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30~40%가 근육이라고요? 와, 그건 정말 충격인데요. 그냥 몸무게 숫자만 주면 다가 아니네요, 진짜. 그렇죠. 근육이 줄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 소모 공장 같은 거거든요. 아, 네네. 근육량이 줄면 기초대사량,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숨만 쉬어도 쓰는 칼로리가 확 줄어버려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이어트 끝나고 다시 일반식으로 돌아가면 예전보다 훨씬 적게 먹는데도 살이 쉽게 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요 현상이죠. 아, 그게 요요군요. 네, 심지어 다이어트 중에도 살 빠지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 빼려다가 오히려 살이 더 잘 찌는 체질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그리고
단백질만큼이나 놓치기 쉬운데 건강한 지방 부족입니다. 보통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뭐 아보카도나 견과류, 등푸른 생선에 많은 불포화 지방산 있잖아요. 네네. 좋은 지방. 네, 이게 세포막도 만들고 염증 반응도 조절하고 또 성호르몬 포함해서 여러 호르몬 만드는데 꼭 필요해요. 그리고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 흡수도 높고요. 그 자료 중에 피부과 의사 코멘트를 보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지방을 줄인 채소 과일식을 오래 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각질도 늘고 머리카락 윤기도 없어지고 심하면 생리불순 같은 호르몬 문제까지 올 수 있다고 경고하더라고요. 아니, 지방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다이어트 하면 지방은 그냥 무조건 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핵심은 어떤 지방을 먹느냐죠.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은 당연히 줄여야겠지만 불포화 지방은 우리 몸이 스스로 못 만들면서도 꼭 필요한 필수 지방산을 주거든요. 아, 필수 지방산. 식을 할 때도 의식적으로 아보카도 한 반 개 정도, 견과류 한 줌, 올리브 오일 한 스푼 이 정도는 같이 먹어주는 게 현명하다. 이게 자료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그렇군요. 단백질 지방 문제 말고도 과일은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과일에 있는 과당 때문이라고요? 자연당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네, 그게 과량 섭취가 문제인 거죠. 과일의 과당의 혈당을 막 급격하게 올리진 않아요. 근데 간에서 처리되는 과정이 좀 달라요. 적당량은 에너지로 쓰이는데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될 수가 있어요. 아, 중성지방으로요? 네, 이게 반복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위험도 커질 수 있고 혈액 속 중성지방 수치도 높여서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자료 중에 한 연구에서는 하루 칼로리의 25% 이상을 과당으로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 위험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런 보고도 있더라고요. 와, 25% 생각보다 기준이 꽤 높네요. 아, 그러니까 채소보다 단 과일 위주로 먹는 건 피해야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몇 가지 더 고려할 점이 있는데요. 그 자료에도 나왔듯이 식물성 식품에 있는 철분, BM철이라고 하죠. 이게 동물성 식품의 햄철보다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좀 낮아요. 아, 흡수율이요? 네, 비타민C랑 같이 먹으면 좀 나아지긴 하는데 신경 안 쓰면 철결핍성 빈혈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비타민 B12는 거의 동물성 식품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아주 엄격하게 채식 기반으로 채소 과일식만 하면 이건 꼭 보충을 생각해야 해요. 부족하면 신경계 손상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비타민 B12, 이건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갑자기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먹으면 배에 가스 차거나 더부룩하거나 설사 같은 소화기 불편함이 생길 수 있으니까 서서히 늘려가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중요합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균형이 핵심이네요. 장점은 잘 살리면서 영양결핍이나 당 과잉 같은 함정은 피해가야 하는 거군요. 다행히 보내주신 자료들에서 이 균형을 잡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냥 채소 과일만 먹는 게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하고 다른 필수 영양소를 똑똑하게 추가하는 방식,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제 제일 실용적인 부분, 성공 전략으로 넘어가 보죠. 여러 자료에서 똑같이 강조하는 첫 번째 원칙,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충분한 단백질 확보입니다. 근육 손실 막고 기초 대사량 유지하는 데 필수죠. 추천식품으로는 두부, 템페, 렌틸콩, 병아리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좋고요. 지방 적은 닭가슴살, 생선, 해산물, 달걀, 그릭 요거트 같은 것도 좋죠. 네네. 그 자료 중에 식단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매 끼니 자기 손바닥 크기 정도, 두께까지 생각해서요. 그 정도 단백질 식품을 포함하라고 권장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점심에 샐러드 먹으면 닭가슴살 한 100g이나 두부 반모 정도는 꼭 같이 먹는 거죠. 아, 손바닥 크기 기억하기 쉽네요. 그럼 두 번째 전략은? 아까 얘기 나눴던 건강한 지방을 외면하지 말 것. 이제 지방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면 안 되겠어요. 아보카도,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하루 한 줌, 치아씨드나 아마씨 같은 씨앗류 하루 한두 스푼,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같은 거. 이런 걸 식단에 좀 의식적으로 넣는 게 중요하겠네요. 샐러드 드레싱으로 쓰거나 간식으로 견과류 먹거나. 정확합니다. 세 번째는 채소 대 과일 비율을 현명하게 조절하는 거예요. 과당 너무 많이 먹는 거 맞고 식이섬유랑 다른 영양소는 최대한 많이 먹기 위한 건데요. 이상적인 비율로 제시되는 게 대략 채소 70에서 80%, 과일 20에서 30% 정도예요. 아, 7대 3이나 8대 2 정도군요. 네, 그러니까 접시 대부분은 다양한 잎채소, 뿌리채소, 줄기채소 이런 걸로 채우고 과일은 약간 후식이나 간식처럼 조금만 먹는 거죠. 과일 고를 때도 자료에서는 당도가 비교적 낮은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이런 거나 토마토, 자몽 같은 걸 먼저 추천하고요. 말린 과일이나 과일 주스는 당분이 확 농축돼 있으니까 특히 조심해야 하고요. 네 번째 전략,
아까 잠깐 나왔던 무지개처럼 다양하게 먹기. 이게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군요. 자료 보니까 색깔마다 대표적인 파이토케미컬이랑 그 효능이 다 달라서 최대한 다양한 색깔의 채소 과일을 먹는 게 영양 시너지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초록색 샐러드만 먹는 것보다 빨간 파프리카, 노란 호박, 보라색 양배추, 흰색 버섯 이런 걸 골고루 섞어 먹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네, 영양소 다량성 확보 차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점진적으로 시작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실패 이유가 바로 너무 급하게 바꾸는 거거든요. 아, 맞아요. 작심삼일 되기 쉽죠. 그렇죠. 우리 몸이나 습관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좀 저항하잖아요. 그래서 저녁 한 끼부터 채소 좀 늘려보거나 평소 먹던 과자나 빵 대신에 과일이나 견과류로 간식을 바꿔보는 식으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생채소 먹는 게 좀 부담스러우면 찌거나 삶거나 오븐에 굽거나 아니면 건강한 기름에 살짝 볶는 식으로 다양하게 조리해서 질리지 않고 꾸준히 먹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속할 수 없는 계획은 결국 실패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 당신께서 당뇨나 신장질환, 모특정 소화기 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임신 수유 중이시거나 아니면 비건처럼 아주 엄격한 식단을 같이 하려고 하신다면 반드시 시작하기 전에 의사나 임상 영양사 같은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는 점. 공유해주신 자료 중 의학저널 리뷰에서도 이걸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조심해야 할 채소나 과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비타민 B12나 철분, 때로는 칼슘이나 비타민 D 같은 보충제가 필요한지 정확히 판단해야 하니까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당신께서 주신 풍부한 자료들 덕분에 이 채소과일식 다이어트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성공 전략까지 아주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딱 정리하면 채소와 과일만 먹는 그런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신선한 채소를 식단의 기본으로 삼되 근육 유지와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 충분한 단백질, 그리고 호르몬 균형과 영양소 흡수에 필요한 건강한 지방을 반드시 같이 먹는 그런 균형 잡힌 식단, 이걸 지향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식단의 매력엔 풍부한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물질 섭취 효과는 최대한 누리고 동시에 생길 수 있는 영양소 결핍, 근육 손실, 또 과도한 당 섭취나 소화 문제 같은 위험은 최소화하는 그런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억해야 할 키워드는 균형, 다양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필수 영양소, 단백질, 건강한 지방, 확보. 이것들만 잘 챙긴다면 채소과일식은 분명 당신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자료들 쭉 살펴보시면서 당신의 현재 식단이나 생활 습관 속에서 이 부분은 한번 해볼만 하겠다. 또는 이 점은 내가 좀 놓치고 있었네? 하고 떠오른 지점이 혹시 있으셨나요? 어쩌면 거창한 계획보다는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일 점심 식사에 평소보다 채소를 한 2배로 늘려보는 건 어떨까요? 오, 좋은데요? 혹은 저녁에 습관처럼 먹던 야식 대신에 방울토마토 몇 알 먹어보는 것도 좋고요. 당신의 자료 속 한 구절처럼 건강한 변화는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에서 온다. 이 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귀한 자료들 덕분에 저희도 채소과일식에 대한 이해를 정말 한층 더 깊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번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자료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